조선 후기인 18세기, 당시 조선은 소설 열풍이 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유행하던 수많은 소설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열하일기 되겠습니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저는 사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워낙 유명한 책이라 이름은 익히 들어봤죠. 열하일기는 사실 소설이라기보다는 여행 에세이에 가깝습니다. 연암 박지원이 사신단의 일원으로 청나라 열하에 다녀온 것을 상세하게 적은 기행문이기 때문이죠. 이게 어느 정도로 상세하냐면 여행 날짜별로 해서 그날에 있었던 일들이 쭉 적혀 있다고 하네요. 자신이 본 것, 현지인들과 필담을 나눈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까지 아예 작정하고 쓴 기행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연암 박지원은 누구였기에 그 머나먼 청나라 여행을 떠날 자격이 있었던 걸까요? 놀랍게도 박지원은 관직에 몸을 담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기는 했으나 1차에서 장원급제를 하였음에도 2차에 백지다반을 내고 나온 괴짜였죠. 그리고 또 놀랍게도 박지원은 세도가 출신의 명문가였다고 하니 집안의 문제야? 풍어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지원은 또 굉장히 재미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사람을 웃기지 못하면 몸이 근질근질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술도 좋아해서 당시 굉장히 인기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또 관직에는 뜻을 두지 않고 시골의 은거에 살았다고 하니 알다가도 모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그가 청나라에 갈 수 있었던 이유, 가족을 잘 둔 복이었네요. 당시 청나라의 황제였던 건륭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으로 박지원의 8촌형인 박명원이라는 사람이 가게 되었는데, 박지원이 거기에 함께 가게 해달라고 했던 거죠. 일반 사람이 살아생전에 청나라 북경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행동이긴 합니다. 하지만 연행사로 청나라를 다녀오는 게 띵가띵가 하면서 기행문을 작성할 만큼 쉬운 일은 또 아닙니다. 한양에서 열하까지의 거리가 3,200km나 되는데요. 이 거리를 차도 아니고 말을 타고 다녀야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힘든 여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하일기의 양도 무려 26권 10책. 조선시대의 이 책이라는 단위는 같은 시리즈의 권들을 묶어서 세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26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양이 어마어마하죠. 아무리 박지원이 똑똑한 사람이라지만 이렇게나 많은 책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좋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만큼 박지원은 많은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말 안장에 종이랑 먹을 두고 이동하면서 수시로 본 것을 적었을 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현지인들과의 필담도 자주 즐기면서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쌓아놓은 것이죠. 이게 사실 말이 쉽지 막상 한양에 돌아올 때쯤에는 종이의 양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그걸 다 어떻게 가져왔는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연암 박지원은 이순신의 버금가는 기록벌레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청나라의 수도는 북경이었기 때문에 연행사도 북경까지만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랬으면 열하일기가 아니라 북경일기가 됐겠죠. 그들에게 뭔가 돌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열하일기가 된 것입니다. 무려 2달 반에 걸쳐서 북경에 도착한 박지원 일행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건륭제가 이번 생일잔치는 북경이 아니라 열하에서 하기로 했다고. 요즘 같으면 카톡 메시지 하나만 보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박지원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북경에서 짐을 풀기도 전에 다시 열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건륭제가 열하에서 생일잔치를 하게 된 거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하에는 청나라가 티베트 수장인 판첸라마를 위해 지은 티베트 사원이 있었고, 건륭제가 자신의 생일잔치에 티베트 수장을 초대하기 위해 열하를 장소로 고른 것이었죠. 결과론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이, 이로 인해서 연암 박지원은 조선 최초로 공식적으로 열하를 방문한 인물이 되었네요. 사실 티베트는 지금도 중국 내에서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나라 때는 사이가 꽤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청나라는 티베트 불교뿐만이 아니라 이슬람까지 다양한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또 청나라가 특별히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예우를 한 이유는 몽골을 제압하기 위한 전략도 있었다고 해요. 몽골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티베트 불교이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의 수장인 라마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서 몽골이 청나라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이런 여러가지 상황에 더해져 당시 건융제와 판첸라마의 만남은 그 만남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자리에 연안 박지원이 가서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열하에게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열하에게 같이 오르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실제로 열하에게는 청나라와 티베트 불교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연안 박지원의 열하에게 담겨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명세기 베스트셀러라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충분한 매력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열하일기는 조선 사람들에게 그저 상상의 도시인 북경이라는 곳을 세세하게 묘사했다는 점에서도 매력이 있을 뿐더러 그것을 표현하는 문체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쓰였기 때문에 더욱 매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박지원은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적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시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열하에서 생일잔치를 마치고 연행사 일행은 다시 북경에 오게 되는데 여기서 박지원은 놀라운 풍경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북경의 통주라는 곳에 대한 묘사인데요. 대운하에 선박들이 줄지어 들어선 모습을 보고 만리장성에 견줄만 하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 조선도 해상무역이 활성화되어야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죠. 박지원이 보고 놀란 것은 선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육로를 뒤덮고 있는 수레 행렬에도 감탄을 금치 못했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조선도 수레를 활성화시켜서 육상무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조선은 특히나 수레가 다닐 만한 길이 거의 없어서 수레가 크게 발전을 하지 못했는데 수레를 많이 쓰도록 먼저 장려해서 도로가 따라서 개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죠. 세 번째는 벽돌의 사용 장려입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동화에서도 벽돌의 안정성은 이미 증명이 되었죠. 박지원도 그것처럼 화재, 도둑, 동물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는데 벽돌이 좋으니까 벽돌로 집을 짓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100번 1000번 맞는 말인데 조선에 벽돌이 널리 쓰이지 않은 이유가 참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벽돌이라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이미 백제 시대 때부터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벽돌 무덤을 짓기도 했을 정도로 벽돌은 일찌감치 우리에게 전파가 되었는데 희한하게도 중국에 비해 우리는 벽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박지원은 벽돌이 이렇게 좋으니 사용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열하일기가 18세기 조선의 소설 열풍의 베스트셀러로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열하일기는 기행문으로만 구성된 책이 아닙니다. 연안 박지원이 쓴 단편소설 몇 편이 함께 수록되어 있죠. 허생전도 그중 하나인데요. 박지원은 이런 소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당시 조선의 사회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허생전 이야기가 매점매석을 통해 간단하게 조선의 물가를 좌지우지하면서 앉아서 공부만 하고 쓸데없는 전통에 집착하는 양반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도 벌고 부국강병의 나라도 세우는 이야기로 이어지죠. 이처럼 박지원은 시종일관 열하일기를 통해서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그와 함께 버릴 것은 버리고 청나라부터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발전해 나가자는 주장을 펼칩니다. 조선이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무시하고 일본을 외놈이라고 무시하면서 도태되어가고 있었음에도 박지원은 18세기 국제 정세를 읽으면서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박지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북학파로서 더욱 힘있는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당시 박지원을 제외하고는 북학파의 멤버들이 대부분 서자 출신이었지만 중국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정조라는 훌륭한 왕을 만난 덕분에 실제로 이들은 정치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꽤나 중용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한계는 있었지만 말이죠. 자, 다시 열하일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열하일기는 이렇듯 연안 박지원의 재미있는 기행문과 당시 세태를 비판하고 변화를 꾀했던 박지원의 사상문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인기가 많은 책이었음에도 나중엔 불온서적으로 분류가 되어서 유통이 금지되기에 이르죠. 열하일기에 워낙 문체가 구어체적인 면이 많고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당시 기득권층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으로 비춰졌나 봅니다. 열하일기로 인해서 이와 같은 문체가 유행을 타자 결국에는 정조가 직접 나서서 열하일기를 금서로 지정을 하고 박지원에게는 반성문까지 써서 내라고 명령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문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국가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정조. 충분히 일리 있는 생각이기도 하네요. 놀라운 것은 박지원이 정조의 명령을 무시하고 끝까지 반성문을 안 냈다는 이야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 연안 박지원과 열하일기에 대해 가볍게 알아본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오늘 주제는 정말 모르던 부분이라서 역사전을 그날에서 본 내용을 많이 참고하게 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새로 알게 되어서 좋았답니다. 조선 후기로 넘어갈수록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네요. 진작에 역사 공부 좀 해둘 걸 그랬어요.
자, 앞으로 점점 더 어렵고 모르는 내용들이 많을 텐데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역사에 대해 바로 알아가는 시간 계속 가져보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전후의 그날을 사랑하는 남자 안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여러분.